자, EQS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크고 낮고 더 매끈합니다. 벤츠는 이 디자인을 퍼포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 지향적인 디자인인데요, 그 목적은 공기저항 개수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EQS는 공기저항 개수가 가장 낮습니다. CD 0.20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장 낮은 차가 두 차종인가 됐었는데 벤츠 1세대 CLA였습니다. 뒤가 약간 오리 꽁무니처럼 빠져서 지금 뒤가 좀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메르세데스 AMG GT 시승회 때문에 미국에 가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외장 디자인을 총괄하는 로버트 레스닉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레스닉이 이야기를 하는 게 벤츠의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벤츠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디자인인데, CLA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의 어떤 수치, 기록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게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EQ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버트 레스닉은 1974년생이고 또 고든 바그너는 1972년생입니다. 고든 바그너가 이미 총괄이 된 지 한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사장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의 사람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한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생각할 때 유구한 역사라든지 이 회사가 생산하는 차의 상용과 승용을 넘나드는 이 커다란 포트폴리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변화에 굼뜨고 느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혁신의 적극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로버트 레스닉이 강조한 것처럼 이 차는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는 게 지상 과제였고, 그걸 위해서 풍동 실험, 가상 풍동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가상 풍동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이 1000번을 하는 게 세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0회 테스트를 할 때 이 고성능 컴퓨터 CPU가 한 700개가 동원이 되는데요, 그 1000번짜리 세트를 굉장히 여러 번 하면서 조정을 거친 결과 기록적인 수치를 얻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차의 특징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릴의 상단 또 보닛의 시작점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낮은 내연기관 차들은 있지만 거기서부터 또 올라가는 곡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엔진과 라디에이터 이런 부품 때문인데요, 거기 자유롭다 보니까는 굉장히 매끈하게 지붕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캐빈의 승객들의 앞뒤 머리 공간을 챙기면서 또 꽁무니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매끈하게 빠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활을 옆으로 눕혀 놓은 것 같은 디자인, 그래서 벤츠는 원버우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저항을 최소한 실루엣을 하다 보니까는 캣포워드, 또 뒤쪽은 패스트백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EQS도 풀 모델 체인지를 하겠지만, 이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파격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서서히 변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 크롬 라인이 보게 되면 A 필러부터 D 필러까지 한 판으로 쫙 이어졌는데, 중간에 자르게 되면은 어떤 품질 관리나 생산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를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품질에 자신이 있다, 우리는 차를 100년 이상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너네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런 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좀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과시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핏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 테일 램프를 보게 되면은 테일 램프 안에 이 발광이 되는 부분들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꽈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3D 헬릭스라고 정의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나선형으로 광원이 빛을 낸다, 이런 의미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퍼포즈의 역할은 이 표면에서 끝났다면은 이 안은 정말 멋을 살리기 위한 디자인이고, 이제 이런 지점들 역시, 야 테슬라 너네는 기능에만 충실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럭셔리거든, 이런 메시지를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저 혼자. 후진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밑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카메라 모듈이 안에서 나오고, 후진을 넣지 않고 정차 상태에서는 이렇게 트렁크를 여는 버튼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엄청 넓죠. 패스트백 스타일의 장점이긴 한데, 일단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전체가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급의 차들은 아무래도 골프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골프백 4개 거뜬히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앞쪽을 6대4로 나눠서 짐 공간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610리터가 기본이고, 뒷좌석을 적게 되면 177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네, 짐 넣고 빼기도 편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금속 플레이트를 대놔서 상처 입는 걸 좀 막아놨고, 그래도 여기는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뭔가 PPF를 씌워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QS를 소개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전동화 전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메르세데스 EQ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엔진이 달린 차와 함께 나눠 쓰는 범용 플랫폼을 쓰는 모델과 또 전용 플랫폼을 쓰는 모델이 있는데요. EQS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쓰는 첫 모델입니다. 그래서 벤츠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입니다. EVA라고 하는데 Electric Vehicle Architecture, 이게 이제 벤츠의 전기차 전용 밑바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요즘 뭐 모듈형 플랫폼처럼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QE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같이 나눠 쓰고 있고, EQS SUV도 변형해서 쓰게 됩니다. 이 차는 굉장히 유선형이고 납작해 보여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큰 차입니다. 차체 길이가 5225mm, 너비가 1925mm, 또 높이가 1520mm고요. 휠 베이스가 3210mm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S클래스 스탠다드 휠 베이스보다 크고 오히려 롱휠 베이스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상당히 큰 차입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 볼 땐 모르지만 주차칸에 넣으려고 보면은 굉장히 이 차가 크다는 거를 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이 무겁습니다. 등록증에 나온 공차 중량이 2590kg이고요. 그 다음에 승차 정원을 다 태우고 짐을 적재했을 때 총 중량 같은 경우는 거의 3톤에 육박합니다. EQS는 메르세데스 벤츠 전동화 전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지만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자체 OS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는 들어가서 실내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커라. 네, 요즘 그 자동차 기술 관련해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SDV입니다. SDV가 뭐냐면은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입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괜찮은 소프트웨어 갖다가 심어갖고 운영체제를 썼다면은, 이제 지금은 한 브랜드의 차종과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차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건데요. 사실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진화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약간 과도기입니다.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먼저인지 하드웨어가 먼저인지 그 패러다임이 180도로 뒤바뀌는 지금 과도기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A 기능 같은 경우,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데,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춘 디바이스를 먼저 구매를 한 뒤에 내가 필요한 앱들을 유료로 결제해서 쓰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이제 자동차에도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오버 디 에어로 차의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유지를 시켜서 감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게 차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이런 방법은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OS 시스템을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 중입니다. 완성작은 2025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두루두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죠. 하지만 이제 많은 기능을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 보니까는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50명 정도의 어떤 프로그래머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해갖고 Electric Software Hub라는 이름의 약자로 쓰면은 ESH죠.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자체 OS를 개발하고 있고, 그 OS의 이름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발표에서 선보인 적이 있는데 MB-OS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아직 그 시스템, 그러니까 완성작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기다 뭐 심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OS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무선 업데이트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QS 실내에 들어오면은 정말 이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압도합니다. 이 하이퍼 스크린 너비가 무려 1.41m입니다. 12.3인치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17.7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동반석의 디스플레이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정말 이 그래픽이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색을 표현하는 패널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그 조명으로 빛을 밝혀갖고 보여주는 방식이라면은 OLED는 이 패널 자체가 스스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검정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LCD는 그 부분에 색 표현을 죽이지만 뒤에 백라이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칠흑 같은 암흑을 구현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제약을 극복한 게 바로 OLED 패널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스크린을 인치로 변환해서 계산하면은 무려 56인치나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차에서 뭔가를 계속 할 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미래의 자동차 회사들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동반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 각종 정보를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이즈도 압도적이지만 이 내부에 액추에이터가 1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터치를 했을 때 햅틱으로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는데요. 때로는 어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진동으로 기계 스위치를 만드는 느낌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또 여기에 제로 레이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레이어가 이제 단계를 뜻하는데요. 어떤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 최소 몇 번은 뭐 누르고 들어가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조금 더 보완한 보완책인데요. 이를테면 이걸 누르게 되면 EQS에는 하이퍼 스크린과 더불어서 기존의 MBUX,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죠. 그래서 그 벤츠 코리아에서 데모용으로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핀 번호까지 넣어 놨는데 이걸 누르고 비밀번호, 네, 제로 레이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뭐냐면은 어떤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도 몇 단계를 거쳐야 했던 거를 그나마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아까처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갔던 목적지 바로 그냥 불러갖고 쓸 수 있게, 혹은 최근에 방문했던 뭐 충전소라든지 또 최근에 했던 뭐 공조 시스템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굳이 매번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지름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제로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기능 버튼이 몇 개가 있고 나머지 버튼은 내가 쓰는 기능을 여기다 입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저도 아직 다 안 눌러본 기능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래서 정보 한번 가볼까요? EQS 450 플러스의 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78km입니다. WLTP 기준으로는 이제 700km가 훨씬 넘는데 한 770 정도 되는데 주변에 이제 그 실제 소유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처럼 굳이 에어컨이나 히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이런 기온에서는 770km를 걷더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았을 당시에 이동거리를 감안하더라도 한 7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 있었고 그 사이 좀 주행을 해갖고 이제 현재 배터리 잔량은 이 정도 7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량이라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로 돼 있어서 이거를 제가 한번 D로 바꿔 보겠습니다. D로 바꾸면 브레이크 압력이 풀리고 네, 같이 움직이죠. 4.5도까지. 사실 이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드웨어를 갖춰놓고 돈을 내면은 더 쓸 수 있게 해줘? 막 이런 게 약간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의견이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식의 사례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그런 형태의 구독이나 구매 형태가 보편화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제조사들이 끌고 가는 이유는 거기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5도 틀어지는 기준으로 6m가 안 됩니다. 5점 몇 미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면은 굉장히 내가 스티어링을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차가 확확 꺾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고 나면은 방향 지시등이 저절로 탁 풀리잖아요. 근데 지금 EQS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비틀어도 워낙 많이 꺾이다 보니까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고 났는데도 방향 지시등이 꺾여 있는 채로 풀리지 않고 있어서 제가 수동으로 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곳에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속 60km까지는 앞뒤가 반대로 움직이고 시속 60km를 넘어가면 같은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저속에서는 휠베이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고요, 고속에서는 휠베이스를 늘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안 써봤으면 몰라도 한번 겪어보고 나면은 정말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만큼 유용한 장비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이 뒷바퀴 10도 이 옵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아마 구독 형태가 아니라 차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한 번에 비용을 주고 쓰는 형태가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스크린이 굉장히 넓은 면적 56인치고 지금 각도 고정입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좀 신장이 정상적인 평균적인 키라면은 괜찮은데, 이제 저처럼 좀 신장이 작은 사람이 앉았을 때는 좀 이렇게 앞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겨울철 타이어 속도 제한, GPS 기반 리프팅. GPS 기반으로 노면이 좀 굴곡지고 이를테면 포장도를 벗어나면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기능을 이용해서 2.5cm 차고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노우 체인 모드는 뒷바퀴 스티어링 최대 조향각이 제한되네요. 그리고 클리핑 모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했다가 D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앞으로 쭉 슬슬 그 자동 변속기처럼 전진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이게 충전 지금 주행 가는 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71% 남았고 528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브랜드 차들, 특히 볼보 최근에 탄 리차지, C40 리차지나 XC40 리차지 같은 경우도 최대 충전을 몇 퍼센트 할 수 있을지 설정 모드에서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권고치는 90%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100으로 해놔도 90 정도에서 일단 한번 저는 끊기더라고요. 설정은 아까 봤고, 앱, 에너자이징 코치, 심박동수 데이터,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되면은 그 나의 신체 정보가 또 이쪽으로 전달이 돼 갖고 체크를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로딩 시간이 긴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이 지문들이 좀 남아서 좀 거슬리네. 잘 닦아줘야겠네요.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 이 차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용량 헤파 필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는 이제 보닛을 열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보닛 안에 굉장히 큰 헤파 필터가 들어있고, 이 헤파 필터가 머금고 있는 활성탄의 무게만 한 근이라고 합니다. 600g인데 이 활성탄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기공들이 어떤 먼지나 이런 물질들을 흡착을 해 갖고 걸러주는 구조인데, 이 기공들의 면적을 전부 다 합치면은 축구장 면적 1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MBUX가 항상 작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실내에서 승객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항상 시스템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 운전석과 동반석에 앉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 계속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화 되어 있고, 조금 더 내가 신경 덜 써도 알아서 먼저 대응하는 그런 편의성으로 보답을 받는 거죠. 그 EQS 450 플러스 실내에 들어왔을 때 시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재질은 그 네오텍스라는 소재입니다. 알칸타라를 연상할 수 있는 알칸타라와 또 다른 소재고요. 고급차인데 좀 너무 고급스럽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타깃이 다르다는 말로 일단 첫 번째 설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2039년 앰비션 2039를 이루기 위해서 얘기한 내용 중에 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이산화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서플라이어들과도 계약을, 니네 이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약정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서플라이어를 할 수 있게 해줄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천연 가죽 소재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쓰는 천연 가죽조차도 동물 복지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굶주림과 갈증, 또 불편함, 부상과 질병, 또 공포와 걱정에서 자유롭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하는 게 동물 복지의 5가지 자유인데요. 이 원칙을 준수하는 농가에서만 가죽을 수급받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죽의 성질보다 부드럽고 뭔가 색을 입히기 좋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태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크롬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벤츠는 단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대체제 혹은 식물성 소재로 처리를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 이런 플라스틱들, 약간 나무결 무늬를 살렸는데, 이런 개념들이 S클래스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은 당연히 낯설고, 앞으로 EQ 브랜드로 나온 차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그럼으로써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 메르세데스 EQ의 어떤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S클래스 롱휠 베이스에 육박하는 차체 크기지만 실내 공간은 그만큼의 공간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몸이 차지하는 그 공간은 잘 확보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남는 여유 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탔을 때 약간 뭐 이를테면 포르쉐 파나메라 타는 것처럼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세단 탈 때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서도 뭐 옵션이 워낙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용 옵션들이 빵빵하게 있어서 이제 좌우에 태블릿이 하나씩 있고, 또 MBUX는 2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다 각자 음성으로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 공간 자체,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 다만 시각적으로 좀 좁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 때문에 차체를 지붕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또 이런 필러들이 A필러가 가파르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뒤도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시각으로 좀 보여지는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 펴낸 차에 비해서는 당연히 좁아 보이죠. 자, 그리고 뒷좌석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 말랑말랑한 거, 이거 다른 제조사에서도 많이 따라하던데, 여기 딱 되면은 약간 이렇게 너무 팽팽하게 차지 않고 적당히 느슨한 베개를 베는 것처럼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레스트를 보면은 암레스트에도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태블릿이 들어가 있는데, 저 전면에 하이퍼 스크린이 이제 LG에서 납품을 한다면은 요 뒤에 암레스트용 디스플레이 겸 태블릿은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휴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그 갤럭시 탭에서 익숙한 그런 UI를 갖고 있습니다. 왠지 기대 못한 선물같이 좋네요. 이제 천정에는 이렇게 앞뒤로 유리를 씌워놨고요. 뒷유리는 고정이지만 앞유리는 이제 팝업이나 슬라이딩이 됩니다. EQS는 타깃이 다르다고 이제 벤츠가 강조를 했는데, 뒷좌석 타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EQS를 S클래스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EQS는 초점이 앞좌석에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어떤 공간감이나 편의성이나 다룰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것들, 재미 요소들이, 그러니까 뒷좌석에 묻혀서 파묻혀서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가장 S와 EQS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앞쪽으로 건너가면 할 게 무궁무진하죠. 테트리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뒤에도 인포테인먼트와 태블릿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초점이 좀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S클래스와는.